최은영,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 그녀의 수업은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시작했다. 짧은 커튼 머리에 갈색 뿔 안경을 쓴 그녀의 얼굴은 얼핏 보면 강사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어려 보였다.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한 편이었다. 영문과 전공 수업은 전부 영어 강의여서 그녀는 영어로 수업을 소개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영어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어 억양이 강하게 드러나는 영어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원어민처럼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섞인 강의실에서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어림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분명하게 말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크게 말했다. 나는 그녀가 하는 말을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의 소개를 끝내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았다. 영어가 유창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질문을 했다. 그녀는 학생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한 번 더 말해달라고 요청하고는 성실하게 답했다. 금요일 오후 수업이어서 수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강의실에 들어갔지만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고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또박또박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녀를 보고 있자 질의응답이 끝날 무렵에는 내가 그녀의 수업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희미한 예감이 들었다. 수업은 매 시간 그녀가 선정한 영문 에세이를 읽고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에세이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읽어야 할 책의 양이 많은 탓에 수강 신청 정정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빠져나갔고 결국 수강생은 1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우리는 조지 오웰이 버마에서 경찰관으로 일했을 때 쓴 에세이를 읽었다. 그녀는 에세이를 한 줄 한 줄 따라 읽어 내려가며 강독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는 그 수업의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시멘트에 밴 습기가 오래도록 머물던 지하 강의실에 서늘한 냄새, 1,000원짜리 무선 스프링 노트 위에 까만 플러스펜으로 글자를 쓸 때의 느낌,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작은 강의실에 퍼져나가던 울림도 모두 마음에 들었다. 그녀가 고른 에세이들도 좋았고 혼자 읽을 때는 별뜻 없이 지나갔던 문장들을 그녀가 그녀만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머릿속에서 불이 켜지는 순간도 좋았다. 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 언어화될 때 행복했고 그 행복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던 종류의 감정이라는 걸 가만히 그곳에 앉아 깨닫곤 했다. 가끔은 뜻도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다. 너무 오래 헤매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2009년 2학기 9년 전 그때 나는 27의 대학교 3학년 학사 편입생이었다. 4주차 수업 시간이었다. 그날은 생리한 지 사흘째가 되던 때였다. 나는 생리 첫날,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피해 양이 많은 편이었다. 보통 셋째 날이 되면 쏟아져 나오는 경우는 드물었고 넷째 날이 되면 피해 양이 미미해졌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일이 몰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갈 수 없어 탐폰을 이용했는데 공중 화장실에서 탐폰을 사용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의 생리통은 늘 있었지만 피해 양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은 적은 없었다. 문제가 생긴 건 편입을 할 쯤이었던 것 같다. 갑작스럽게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매번 조심했지만 그날은 사흘째였고 수업 직전에 생리대를 갈아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휴식 시간이 없는 3시간짜리 수업이었고 나는 청바지에 짧은 남방을 입고 있었다. 수업이 반 정도 지났을 때 바지에 피가 새는 느낌을 받았다. 다른 학생들과 뚝 떨어져서 맨 뒤쪽에 앉은 탓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바지를 가릴 외투도 없어서 나는 속수문 책으로 나머지 시간을 견뎠다. 바지의 엉덩이 부분이 다 젖어서 차가웠다. 수업이 끝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학생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갔고 강의실에는 나와 그녀만 남았다. 나는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나를 분명히 도와주리라는 믿음을 품고 그녀를 불렀다. 선생님. 처음엔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몇 번 더 부르고 나서야 그녀는 내 쪽을 봤다. 저 갑자기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나는 일어서지 못하겠다는 표시를 했다. 그녀는 내 쪽으로 걸어오더니 자신의 검은 재킷을 벗어줬다. 우선 이거라도 둘러봐요. 나는 일어나서 그녀가 준 재킷을 허리에 둘렀다. 일어나 보니 나무 의자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내게 건넸다. 나는 몇 번이나 물티슈로 의자를 닦고 닦은 휴지를 학교 앞에서 받은 광고 팸플렛으로 말아 가방에 넣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집이 어디예요? 그녀가 내게 물었다. 이촌동이요. 그럼 우리 집 가서 옷부터 갈아입어요. 그녀는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녀가 얼마나 가깝게 느껴졌는지 나는 기억한다. 걸어서 10분 거리 금방 가요. 나는 그녀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강의실에서 봤을 때보다도 더 왜소했다. 오늘이 셋째 날이어서 방심하다가 아까 오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희원 씨라고 했죠?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신경 쓸 것 전혀 없어요. 나도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그녀의 집으로 가면서 우리는 생리를 하다 겪은 곤란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강의실에서 느꼈던 혼란스러움이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조금은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피 묻은 바지를 갈아입기 위해 개인적으로 처음 이야기해본 강사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녀의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그녀가 뜻밖의 말을 했다. 저번 주에 낸 에세이 재미있었어요. 그 말에 난 얼굴을 붉혔다. 그녀가 언급한 에세이는 내가 은행에서 24부터 26까지 일하면서 받았던 인상을 간략하게 스케치한 글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대학에 왔군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보았다. 마치 우리가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다는 듯이. 내가 은행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알던 사이였다는 듯이. 길을 바꾸기 어려웠을 텐데 멋지네요. 그녀의 집은 5층에 있는 꽤 넓다란 원룸이었다. 싱글 침대와 3인용 가죽 소파, 옷장, 싱크대에 붙은 2인용 식탁, 그 책상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책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운동복, 바지와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팬티가 든 상자를 꺼냈다. 새 팬티라 한번 세탁해야 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 앞에서 나는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그녀가 건넨 것들을 받아들고 화장실에 갔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그녀는 내 쪽을 보더니 바지가 깡총하구나. 그게 그나마 제일 긴 바지인데 라고 말하면서 소리내어 웃었다. 차 마실래요? 페퍼민트랑 루이보스 있는데 초콜릿도 있어.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렇게 용건만 보고 나가는 것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여서 나는 쭈뼛거리며 식탁으로 다가가 앉았다. 한 입에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루이보스 차를 마시고 냉동실에서 꺼내 차갑고 딱딱한 다크 초콜릿을 먹으며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가 박사학위를 받은 지 3년이 되었으며 전공 수업은 이번이 처음 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도 그녀에게 은행에 다닐 때 이야기를 했다. 은행에서 일할 때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녀는 상체를 내 쪽으로 내밀고 앉아서 중간중간 맞장구를 치거나 질문을 던졌다. 늘 궁금했어요. 내가 말했다. 뭐가요? 사람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왜 저럴까? 응대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호기심이 많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앞으로도 몇 번은 더 볼 표정. 그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표정으로 그녀는 나를 보고 있었다. 나를 흘겨보면서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란 듯 웃기는 사람이란 듯 짓궂게 미소 짓는 얼굴. 나는 재미있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도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나는 비정규직 은행원이었고 누군가에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어린 여자아이였으며 누군가에게는 일을 처리해줄 기계였고 누군가에게는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감정도 생각도 느낌도 자기만의 언어도 없는 반격할 힘도 없는 인형이었으니까 나는 얼떨떨한 마음에 웃어 보이고는 이제 그만 집에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선생님, 제 킷은 세탁해서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게 마음 편하면 그렇게 해요. 내가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나갈 채비를 하자 그녀가 물었다. 원래 이촌 살았어요? 아니요. 원래는 안양 살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용산 쪽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나는 그녀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그 다음날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인터넷에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해봤다. 그녀의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의 초록을 찾아 읽었고 그녀가 번역한 책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 이름으로 나온 에세이집도 발견했다. 한 인터넷 매체에 연재한 글을 2007년 5월에 책으로 펴낸 것이었다.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보니 모두 품절로 나와서 다음날 나는 광화문으로 나갔다. 두 군데 서점에서 허탕을 치고 마지막으로 간 서점에서 재고 한 권을 발견했다. 사진 한 장 없는 심심한 디자인의 에세이집이었다. 책값을 계산하고 지하철에 올라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지하철은 이미 용산을 한참 지나 영등포까지 와 있었다. 다시 반대편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간 나는 방문을 닫고 어둠 속에서 스탠드만 켠 채로 정신없이 그 책을 읽어 내려왔다. 마치 카세트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누른 것처럼 책을 읽는 동안 그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이 번역한 책과 작가에 대한 감상으로 시작한 에세이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자전적 이야기로 이어졌다. 그녀는 별다른 가장 없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그때 겪었던 일들을 서술했다. 감정을 최대한 누리며 쓴 글이었지만 자신이 살았던 장소를 이야기할 때만 목소리에서 나름의 애정이 묻어나왔다. 자신이 나고 자랑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이사 다녔던 용산에 대해 쓸 때 그랬다.
그제야 나는 그녀가 내게 이천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물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용산의 어디에선가 서로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의 글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책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긴 에세이에서 그녀는 그녀가 용산에서 머물렀던 장소들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했다. 그 글은 그녀가 지나온 장소의 세부가 낱낱이 묘사된 목탄으로 그린 큰 그림 같았다. 나는 그녀의 눈으로 내가 직접 보지 못한 풍경들을 볼 수 있었다. 어린 그녀의 눈에는 한없이 높아 보이던 콘크리트 담장, 그 앞을 지날 때면 늘 쫓아오던 황구, 햇빛이 잘 드는 담장 앞에 쪼그려 앉아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일, 다시 길을 가려고 하면 졸졸 쫓아오는 황구가 자기 집을 못 찾아갈까 봐 쫓아오지 마, 쫓아오지 마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쓰던 골목, 동네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는 옥상을 올려다보며 자기도 같이 놀고 싶다고 바라던 마음, 그때 그 건물에 붙어있던 피아노 교습소 간판, 공사장들, 어린 그녀의 눈에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던 큰 건물들, 그리고 그녀가 많은 시간을 보낸 지하 전자 오락실, 오락실 주인이 돈을 쥐어주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녀는 죽지 않고 게임을 이어나갔다. 나는 홀로 몰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잘했다. 몰두하면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 그곳으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걸 알았으니까. 라고 그녀는 썼다. 도서 대여점과 상가 건물 3층에 있던 교회, 용산 역사와 철길, 기차와 전철이 오갈 때의 소리와 한강, 밤에 보던 한강철교, 남자 여럿이 자동차를 타고 어린애들은 가면 안 된다던 골목으로 들어가던 모습, 웃으며 지나가던 그 남자들을 골목 입구에 서서 쏘아보던 일, 장마가 지나가고 난 뒤에 거리에서 나던 냄새, 극장 앞에서 암표를 팔던 상인의 모습, 그녀는 장소에 대해 한참이나 묘사하고 나서 나는 그곳을 떠나고 싶었다라고 썼다. 그 문장은 같은 에세이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다. 영희문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에세이의 마지막 부분에서였다. 그것은 그녀가 묘사한 장소 중에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자주 방문했던 데였다. 영서를 많이 팔던 작은 중고 책방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곳에는 천장까지 이어지는 책장이 책방의 3면에 자리해 있고 가운데는 기다란 평대가 있었다. 책장이 각각의 주제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평대 위에는 그날 다른 책들이 놓였다. 나는 별다른 분류 없이 평대에 놓인 책들을 구경하는 것이 좋았고 찾던 책을 여러 권 구하기도 했다. 무슨 이유로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녀는 그렇게 썼다. 책방에는 다리가 가느다란 식탁 의자가 있었고 그녀는 거기에 앉아 구미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날 다 읽는 건 어려웠으므로 그녀는 그 다음 날에도 책방의 식탁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주인은 그녀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나는 책방 주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계산대에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는지 가는지 신경 쓰지 않던 모습을. 그런 주인 덕분에 나는 책방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 또한 그 책방에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 나는 반가웠다. 그곳은 용산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그렇게 썼다. 페이퍼백 영어 소설들을 읽으며 그녀는 용산으로부터도 자신의 언어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었다. 영어는 나와 관계없는 말이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쓰던 말이 아니었다. 내게 상처를 줬던 말이 아니었다. 재수를 하면서 그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손님들은 가지각색이었는데 한국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도 있었다. 잘 모르더라도 한국어를 쓰려고 노력하던 사람도 있었고 빠르고 공격적인 영어로 말하면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녀를 조롱하듯 웃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 만난 손님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었다고 그녀는 회고했다. 계산대에서 현관문의 유리창을 통해 그녀는 찻길과 가로수들, 차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늦봄 무렵에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했는데 큰 비가 내리며 문을 닫아야 했다. 그녀는 비가 오던 날들이 오래 기억난다고 적었다. 비에 먼지가 씻기는 냄새를 맡을 때 빗방울이 세차게 내리쳐 콘크리트 바닥을 주차가 된 차를 가로수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 건물의 홈통에서 빗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볼 때 빗방울이 시야를 가려버릴 정도로 내리칠 때 그녀는 책방을 가득 채운 오래된 책 냄새를 맡으며 홀린 듯이 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럴 때면 그녀는 그 거리와 도시의 어쩔 수 없는 친밀함을 느꼈고 그 느낌이 예전처럼 싫지만은 않았다. 그 글의 마지막에서 그녀는 나는 그곳을 언제나 떠나고 싶었지만 내가 떠나기도 전에 내가 깃들었던 모든 곳이 먼저 나를 떠났다. 나는 그렇게 타의로 용산을 떠난 셈이 되었다라고 썼다.
그녀의 책에는 내가 그때까지 읽어왔던 에세이들과는 다른 결이 있었다. 그녀의 글에서 그녀는 성공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도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어딘가 특별하고 특출한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을 타인처럼 여기고 있었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무심했고 더 나아가 무정하기까지 했다.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한 비참한 순간에 대해 기록하고는 바로 다음 단락에서 슈퍼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태연하게 스크류바를 먹는 장면을 적는 식이었다. 본인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그런 식의 구성이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에게는 그런 아프고 폭력적인 순간들이 스크류바를 먹는 순간만큼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이다. 그녀는 독자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인간적으로 지닌 약점과 단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는 날 것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어내려갔다. '이 사람 뭐지? 호감 가는 사람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니 그런 반응을 기대라도 하듯이 아무것도 미해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썼다. 나라면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쓰지 못했으리라고 앞으로는 결코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 쓸 수 없으리라고 느꼈고 그녀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었다는 걸 그녀에게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강사는 영어로 강의를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지만 토론 시간에는 모두 한국어로만 할 수 있었다. 내가 그녀의 도움을 받고 바로 다음 주 수업에서 우리는 어느 4학년 학생이 써온 에세이를 같이 읽었다. 이것은 내가 34번째로 쓰는 자기소개서다라는 첫 문장 뒤로 그녀는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었던 혹은 자기소개서에 썼으나 사실이 아니었던 내용에 대해 담담하게 써내려갔다. 아이를 낳고 퇴사한 첫째 언니,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35이 되면 더 이상 고용될 수 없으리라는 불안심이고 사는 둘째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녀는 자신의 삶이 두 언니들과 어떻게 다를 것인지 궁금하다고 썼다. 면접장에서 전원이 남성이 회사 간부들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는 말도 있었다. 나의 삶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런 자기소개서 같은 건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 글은 그런 식으로 끝났다. 나는 그 글이 지닌 거칠고 강한 느낌이 좋았는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다. 글의 결론이 모호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표자는 자신이 평소에 느끼던 생각을 적은 것일 뿐 특별한 주제를 의식하고 쓴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나 구직의 어려움이 사회적 차별의 결과라고 은근히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발표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저와 제 가족에 대해서 쓴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발표자는 망설이던 말을 이었다. 저는 저나 저희 언니들이 겪는 문제를 모두 저희 탓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안한 일이죠. 저나 저희 언니들에게나 발표자가 그렇게 말하자 누군가가 의견을 더했다. 너무 극단적인 상황들만 나와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걸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자는 수긍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수긍해서가 아니라 빨리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래서 그러는 것처럼 보였다. 저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이 글에 나온 내용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모두 알고 있지 않나요?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회사도 그랬어요. 비정규직 다수가 어린 여자들, 간부들 다수가 남자들. 그걸 차별이 아니라고.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학생 하나가 내 말을 자르고 자기 이야기를 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노동 유연화 정책,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편이거든요. 한국이 1997년에 지금 뭐라고 했죠? 강사가 토론 중에 끼어든 적이 거의 없었기에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노동 유연화 정책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전에 뭐라고 했죠? 그는 당황하여 귀가 붉은 채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얘기한 학생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죠. 그것도 말을 끊어가면서 그녀는 거기까지 말하고 웃음기가 거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내 수업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앞에 학생에게 사과하세요. 그는 온통 붉어진 얼굴로 내게 사과했다. 당황한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가 내 말을 끊었을 때, 그리고 내 발언을 평가절하했을 때 약간 무안했을 뿐 별다른 감정은 들지 않았다. 누군가가 내 말을 끊고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이 내게는 익숙했다. 그녀는 자신의 얘기를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에게 말하고 수업을 이어나갔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강의실 다 빠져나가고 나서 나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번 주에 감사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세탁한 재킷과 운동복 바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넸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나를 봤다. 아까 내가 심했나요? 나는 그녀가 나를 약하고 어리숙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싫었고 내가 꼭 오늘처럼 당하고만 살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나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저도 아까 한마디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웃어 보였다. 바로 집에 가요? 내가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자기도 오늘 용산역으로 갈 일이 있다고 같이 가도 되냐고 말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러자고 같이 가자고 답했다. 그녀와의 동행이 설레이면서도 불편했지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연기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어린 학생들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바라봐 주기를 바랬다. 그녀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 어려움이 섞인 마음을 감추려고 나는 그녀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나란히 걸어가며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서 나는 그녀에게 저번 주에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녀가 아니었으면 난감했을 거라고 말이다. 그럼 희원 씨가 내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그렇게 묻고 나를 바라봤다. 희원 씨라도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 자꾸 고맙다고 하지 마요. 자꾸 고맙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지 마, 희원 씨.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녀를 따라 버스에서 내렸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주위가 조금씩 어두워졌다. 용산에는 어떤 일 때문에 가세요? 내가 물었다. 응, 거기 친구들이 있어서 만나기로 했어요. 용산 사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그녀의 글을 읽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했다. 아, 나도 용산 살았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대학원 가기 전까지는 계속 살았어. 그녀는 담담하게 그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상하게도 지하철에 나란히 서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가라앉았다. 나도 내가 살았던 용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지난 겨울에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더 이상 그쪽 길로 걸어 다니지 않고 버스를 타고 비켜 다닌다고. 그렇지만 가족들에게조차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어요. 집이 그 건물에서. 나는 그렇게 말하고 애써 웃으려고 노력했다.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어디 도시 한복판에서 행패야. 아빠는 그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그게 나랑 무슨 관계인데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해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오빠는 뭐라고 했지.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제가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자기 죄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길을 걸으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혼자 울었다. 그녀와 나의 대화는 그 새벽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로 흘러갔다. 나는 그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내내 누워 자고 있었다고 말했고 그녀는 소노물을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한동안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제를 돌려 내가 알만한 장소들을 물었다. 나는 가봤다. 아직 못 가봤다. 답을 하면서 그녀가 여전히 그날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짐작했다. 애써 밝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계속 잠겨 있었고 웃어도 웃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였다. 같은 시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책상에 앉아서 논문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이해했다. 터놓고 얘기하면서 내가 괴로웠다. 내가 상처 입었다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는 건 나도 마찬가지였으므로. 그렇지만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지하철이 한강을 건너가고 있었다. 검은 밤하늘과 검은 강이 배경이 되어 차창에 우리의 모습이 비쳐 보였다. 키가 크고 골격이 큰 편인 나와 나보다 머리 하나는 작고 외상한 그녀가 붙어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작고 마르고 뼈대가 가는 사람이 그때의 내 눈에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처럼 보였다. 나도 그녀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녀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어깨에 크로스백을 메고 차창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슬프고 그리운 마음이 들었다. 서로의 에세이를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어서 그녀가 강의를 하는 시간보다는 학생들이 말하는 시간의 비중이 더 컸다.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때의 수업 이후로 잘 지켜지는 편이었다. 한 학생이 대화를 독점하려고 할 때도 그녀의 개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그녀가 지적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은근하게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상대는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하리라고 확신하거든요. 라고 종교라면을 즐겼었다. 때로는 그녀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하곤 했다. 그럴 때면 그녀의 얼굴에 흥미롭다는 미소가 어렸다. 버지니아 울프는 1939년에 죽었거든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흥미롭게 바라보다 아니죠. 1941년이죠. 라고 수정해주는 식이었다. 그녀가 버지니아 울프로 박사 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녀를 가르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정교수의 수업이나 남자 강사의 수업에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무례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학기가 끝날 무렵 나도 에세이를 발표했다. 통근이라는 제목에. 내가 은행에 다니던 시절 걸어 다니던 통근길에 대한 글이었다. 나는 생각이나 판단을 최대한 줄이고 통근길에 내 눈에 보였던 것들, 소리, 냄새에 대해 묘사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나갔다. 빛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혹은 내 마음을 상태에 따라서 그 거리가 어떻게 다르게 보였는지 묘사했다. 외벽에 직사각형 타일을 붙여 마감한 건물, 아침이나 저녁이나 셔터가 내려가 있던 철물점, 가게 앞에 화분을 종류별로 내다 놓은 백반집, 버스 정류장 옆에 작은 복권 판매소 같은 풍경들을 그렸다. 글의 후반부에서 나는 그 길에서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비어버린 건물들, 비어버린 상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내가 궁금한 건 오로지 그것뿐이었다고.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썼다. 발표가 끝나자 글의 구성과 문법상의 오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필요 없을 만큼 외부 묘사가 구체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런 탓에 가독성이 떨어지고 지루해졌다는 평도 있었다. 몇몇은 내 글이 지닌 장점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 무난하게 발표가 끝나갈 무렵 평소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던 학생 하나가 입을 열었다. 이 글은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글보다도 분명한 관점이 깔려 있습니다. 도시 개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의 말에 다른 학생 하나가 의견을 더했다.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개발이 운유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동네가 어디예요? 용산이요. 내가 대답하자 강의실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몇몇 학생들이 그때 일을 언급하면서 그 일이 남긴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희생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처음 문제 제기를 한 학생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많은 언론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 사건에서 일방적인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폭력적인 시위가 문제였던 거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학생이 받아치듯 말했다. 무슨 언론 보셨는데요? 해외 기사도 보셨나요? 그게 경찰 특공대에 철거 용역까지 투입할 상황이었나요? 시위대가 폭력적이라고요? 고작 2,500만 원 던져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저항도 못하고 끌려나가야 하나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 정도의 잔인함이 옳다고? 나는 아직도 그 말을 하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한다. 그가 잔인함을 잔인함이라고 말하고 저항을 저항이라고 소리내어 말할 때 내 마음도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내가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날과 그대로 말하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덜 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그럴 수 없었던 그러지 않았던 내 비겁함을 동시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들 너무 격앙된 것 같은데 발표자 글이 그 사건을 직접 다루는 글도 아니잖아요. 발표자는 그래도 편향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잘 쓴 것 같은데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수치스러웠다. 내가 글을 쓰면서 남들에게 어떻게 읽힐지 의식했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담았을 때 감상적이나 편향된 관점을 지녔다고 비판을 받을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는 안전한 글쓰기를 택했다. 더 용감해질 수 없었다. 지금 이 발표자의 글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어떤 사안에 대한 자기 입장이 없다는 건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건 그저 무관심일 뿐이고 더 나쁘게 말해서 기득권에 대한 능동적인 순종일 뿐이라고 글쓰기는 의심하지 않는 수능주의와는 반대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능주의, 능동적인 순종 그런 말들에서 나의 글이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발표자의 글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라는 말은 나를 모욕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을 뿐 그녀가 속으로 분명 다른 판단을 내렸으리라고 짐작했다. 나는 그때 강의실을 둘러싼 이상한 열기를 기억한다. 그녀의 발언에 대한 지지와 한편으로는 분명한 반감이 뒤섞인 공기를 그 학기 내내 그녀의 수업 시간에는 그런 긴장감이 돌곤 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나서였다. 그날은 금요일이 아니었다. 늦은 오후였고 지하철을 타려고 플랫폼으로 걸어가는데 그녀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는 입고 오지 않던 후드가 달린 푸른색 코트를 입고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모른 척 지나갈까 했는데 그녀가 나를 아른 채에서 우리는 지하철에 같이 올랐다. 지난 발표 이후 그녀와 따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조금 어색하고 떨렸지만 잡담을 나누면서 서서히 긴장이 풀렸다. 나는 그녀가 내 글을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별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이어나갔다.
지하철에 한 자리가 나서 나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하고 그녀 앞에 섰다. 그녀는 무릎 위에 크로스백과 책을 올려놨다. 그 책은 가지오 이시구로의 은행을 다니던 시절에 영인문고에서 사서 읽은 책이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나도 그 책을 재밌게 읽었다고 말했다. 그녀도 거의 다 읽어간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인물들의 성격에 대해, 헤일섬이라는 공간에 대해, 나는 그녀와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기뻤다. 나는 그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화자인 캐시가 자신이 어린 시절 전체를 보낸 기숙학교 헤일섬의 위치를 모른다는 점이 의아했다고. 이곳저곳을 운전해 다니면서 어쩌면 저곳이 헤일섬이 아닐까 추측하다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시 체념하는 장면이 마음 아팠다고. 모두를 보내고 세상에 뚝 떨어져 남은 캐시가 헤일샴을 찾을 수 없다는, 굳이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설정이 슬펐다고 말이다. 그녀는 복제 인간인 캐시가 죽음을 앞두고 계속해서 헤일샴에서의 일을 기억하려 하는 것이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아름다웠다고 답했다. 캐시는 헤일샴을 기억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친구 루스와 토미의 영혼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자기 자신의 영혼조차도 헤일샴은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캐시 자신일 수도, 루스일 수도, 토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아직도 그녀가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한다. 기억하는 일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증명하는 행동이라는 말을. 나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저 선생님 쓰신 책 봤어요. 출판사가 없어졌죠. 그거 나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예의 그 짓궂은 표정으로 웃었다. 나도 없어요. 그 책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서. 제가 운이 좋았네요. 글쎄요. 영인문고에 대해 쓰신 것도 읽었어요. 저 이 책도 영인문고에서 샀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책 나올 때만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영인문고. 사장님 소식 아세요? 아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가만히 책 표지를 내려다봤다. 나는 그녀에게 영인문고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책방인데도 늦게까지 문을 열어서 퇴근 후에 둘러보기도 하고 가끔은 책방에 빛이 된 의자에 앉아서 졸기도 했다고. 주인이 철저히 무심한 사람이어서 손님들에게 관여하지 않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자주 갔던 것 같다는 말도 했다. 주인이 계산대에 앉아서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으로 일일 드라마를 보곤 하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잠시 소리내어 웃었다. 저번 수업 시간에 내가 했던 말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누가 희원 씨 글을 편향되지 않아서 좋다고 얘기해서 내가 했던 말 있잖아. 그녀는 두 손으로 책을 만져거리면서 말을 이었다. 난 편향되지 않아 좋다는 말 자체를 이야기하고 싶었지. 희원 씨 글이 자기 입장 없는 글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 그건 그 친구가 잘못 읽은 거지. 혹시 오해할까 봐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녀는 그간 내가 제출한 에세이들에 대해 좋은 평을 했다. 명료하게 자기 생각을 보여주는 글도 있지만 한쪽으로 비켜서서 응시하는 글도 있으며 어떤 방식이 더 좋은 것인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느라 자기 목소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그녀는 내게 넌지시 말했다. 하나의 글을 놓고 여러 명이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지적하는 식의 수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혼잣말처럼 이야기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말을 하며 책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기다란 손가락을 바라봤다. 그 다음 수업 시간에 그녀는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주간에 같이 영화를 보자고 했다. 출석 체크는 하지 않을 거고 영화를 볼 사람만 나오라고 했다. 극장 앞에 가보니 그녀를 포함해 6명이 모여 있었다. 우리는 극장 가운데 열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봤다. 극장에서 나오자 어두운 거리에 노전 불빛이 보였고 밤 굽는 냄새, 오징어 굽는 냄새가 났다. 우리는 그녀를 따라 극장 근처에 있는 닭갈비집으로 갔다.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금요일 밤이어서 우리는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며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나눴다. 은근한 우애가 느껴졌던 밤을 기억한다. 한 학기 동안 수업에서 느꼈던 마음이 공유되는 듯했다. 겉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적인 자극을 주는 젊은 여자 선생님을 만난 것으로도 그들 역시 나처럼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았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 진지한 표정을 지우고 우리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했다. 다닥다닥 붙어 앉아 닭갈비를 먹고 밥을 볶아 먹는 동안 우리는 술을 마시지도 않고 기분이 좋아져 자연스레 서로에 대해 묻고 답했다. 장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누군가는 은행에, 누군가는 출판사에, 누군가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말했고,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다. 그녀도 응원하듯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언니 은행 다녔다고 하지 않았어요? 은행에 지원한다는 학생이 내게 물었다. 나는 은행 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왜 간둔 거예요? 나는 재수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 성적에 맞춰 들어간 학과 공부가 맞지 않아 괴로웠지만 쫓기듯이 취직을 해야 했던 일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다.
근데 다른 곳도 아니고 왜 대학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 학생이 내게 다시 물었다. 그 학생 옆에 앉아있던 그녀도 궁금하다 한 듯 나를 쳐다봤다. 다른 몇 번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녀는 내게 그 질문을 하지 않았었다. 대학원 가고 싶어서요. 나는 내 대답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모습을 봤다. 오래 생각한 건가요? 그녀가 장난기 없는 얼굴로 내게 물었다. 네,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 짧은 순간 그녀가 내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기를 기대했다. 바로 결정해야 할 일은 아니니까, 희원 씨.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공부는 대학원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거, 희원 씨도 알죠? 그때 내 표정이 어떠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말에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다른 학생들이 그 상황을 불편해했던 것은 분명하다. 나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녀가 나를 공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말하는 건 괜찮았다. 그렇지만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선생님이자 선배인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나를 슬프게 했다. 다른 학생들의 꿈은 응원해 줬으면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나는 가라앉은 마음을 모른 채 해가며 자리에 앉아 있는 내내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노력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능숙하게 감정을 감추지는 못했던 것 같다. 우리는 닭갈비집에서 나와 뿔뿔이 흩어졌다. 나는 걷고 싶어서 시청역 쪽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녀는 자기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는 내 곁에 다가왔다. 우리는 인파로 북적이는 종로 거리를 헤치며 걸었다. 분식 냄새, 튀김 기름 냄새가 섞인 겨울 밤 공기 냄새가 났다. 별말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보신각 앞까지 다다랐다. 그녀는 내게 시간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까 그녀의 말에 상처받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태연히 웃으며 시간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는 길을 건너 카페에 들어갔다. 사람들로 가득 차서 호프집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시끄러웠다. 우리는 겨우 남아있는 한 테이블에 앉았다. 희원 씨, 아까는 내가 그녀는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나도 뒤늦게 대학원 갔던 거 알죠? 책에 썼으니까. 네.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던 희원 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테니까 가봐요. 그리고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나와요. 저 큰 환상 없어요. 20대 초반도 아니고 직장 생활도 했어요. 나는 그녀가 나를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싫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래요, 희원 씨. 그녀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대화의 주제를 돌리기 위해 내가 그녀의 수업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했다. 편안한 수업은 아니었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장난스럽게 웃었다. 무슨 뜻인지 알잖아 하는 표정이었다. 그 순간 무슨 이유였는지 나는 그녀에게 토를 달던 학생들에 대해 말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선생님은 저희한테 가보냈죠. 무례한 애들. 선생님이 젊은 여자 강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글쎄, 그녀는 옆에 엷게 웃으며 말을 흐렸다. 선생님이 전교수였다고 해도 그렇지 못했을 거고요. 거기까지 말했을 때 나는 그녀의 얼굴에 숨겨지지 않는 어떤 감정이 떠오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런 식으로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나는 내 말을 끝내는 동시에 깨달았다. 그녀는 시선을 탁자에 두고 자세를 여러 번 고쳐 앉더니 내가 앞에 있다는 걸 잊은 것처럼 침묵했는데 내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나는 단지. 그녀는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희연 씨가 앞으로 겪을 일들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녀의 말이 내게는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을 갖지 말라는 충고로 들렸다. 그런 식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고 미성숙한 것인지 왜 모르겠냐는 체근으로 들렸다. 나는 내가 그런 어린애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그녀의 말에 그다지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듯이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차 한 잔을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 조금 더 쌀쌀해진 거리를 걷다가 그녀는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섰다. 나는 여기서 가요. 그녀가 말했다. 가시는 것만 보고 갈게요. 나는 그녀 곁에 선 채 가방 안에서 지갑을 찾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고 나를 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까 혜연 씨가 했던 말, 내가 여자 강사여서 그랬다는 말 있잖아요. 네, 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난 혜원 씨가 그녀는 거기까지 말하고 망설이다가 긴 숨을 뱉더니 흰 입김이 찬 공기 안으로 퍼져나갔다. 그녀가 기다리던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다. 나는 그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인지 종종 상상해 보곤 했다.
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난 희원 씨가 세상 탓하면서 해소되지도 않을 억울함 느끼는 거 바라지 않아. 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난 희원 씨가 어린 여자란 이유로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무시해 버렸으면 좋겠어. 나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난 희원 씨가 상처의 원인을 헤집으면서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완성되었을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어떤 문장이든 그녀는 내가 자신보다는 나은 경험을 하기를, 자신이 겪었던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이자 힘이었으리라는 생각도 한다. 자신의 조건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겪는 부당함을 인지하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 같은 거 말이다. 그 마음이 그녀를 지켜주었는지도 모른다. 비록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는 마음이라고 지금의 나는 생각한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논문을 쓰면서 나는 종종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가 더 자주 생각났던 건 강의를 시작하고부터였다. 나는 그녀가 진행했던 수업과 나의 수업을 견주어 보았고, 그녀가 그녀의 위치에서 경험했을 감정들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9년 전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여자 강사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무례를 이야기했었다. 마치 대개는 그런 일이 아주 멀고 무관하기만 할 것처럼. 시외버스를 타고 강의를 다녀와 피로를 억누르며 책을 펼칠 때 강사 평가서를 읽으며 내가 누군가에게는 한시도 견딜 수 없는 형편없는 강사임을 확인할 때, 무리한 학생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후회할 때, 이민자인 커리큘럼 안에서 나조차도 지루함을 느끼며 형식적인 강의를 할 때, 성과를 위해 억지로 논문을 쓸 때, 학회 간사로 일하며 교수들에게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느라 하루가 다 갈 때, 무너지지 않으려고, 아니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안간힘을 쓸 때, 현관문을 열기 전까지 울어서는 안 된다고 참으며 집으로 걸어갈 때에도 나는 어딘가에 있을 그녀에게 묻고 싶었다. 그녀는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녀의 이름으로 나온 글이나 번역서를 찾을 수 없었다. 9년 전에 내 눈에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강해 보였던 그녀가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하고 글이나 공부와 무관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나를 얼어붙게 한다. 나는 나아갈 수 있을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 머물렀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게 된 숱한 사람들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사라질까? 이 질문에 나는 온전한 부정도 할 수 없다. 나는 불안하지 않았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가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순간에 대해 쓴 글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퇴근에 책상 앞에 앉아 책에 밑줄을 긋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순간에 투명 망토를 두른 것 같았다고 그녀는 썼다. 세상에서 사라지는 기분이었다고. 그녀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세상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보다도 언제나 더 가깝게 느껴졌다고 썼다. 그럴 때면 벌어진 상처로 빛이 들어오는 기분이었다고. 그 빛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더 가보고 싶었다. 그녀는 그렇게 썼다. 나는 그녀의 문장에 밑줄을 긋고 그녀의 언어가 나의 마음을 설명해주는 경험을 했다. 나도 더 가보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어쩌면 그때의 나는 막연하게 남아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던 것 같다. 나와 닮은 누군가가 등불을 들고 내 앞에서 걸어주고 내가 발을 디딜 곳이 허공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알려주기를 바랬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빛. 그런 빛을 쫓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빛을 다른 사람이 아닌 그녀에게서 보고 싶었다. 그 빛이 사라진 후 나는 아직 더듬거리며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림해 보곤 한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도, 나는 그녀가 갔던 곳까지도 온 걸까? 아직 다다르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도 그토록 조급하게 사람들을 몰아내고 건물을 부쉈던 자리는 공터로 남아 있었다. 내가 늦가기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으로 시간 강사로 나아가는 동안 빛나던 젊은 강사였던 그녀가 더 이상 내가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동안에도 그곳은 여전히 빈터였다. 나는 이제 그곳을 피해 지나가지 않는다. 건물을 부수고 사람들을 내쫓느라 그렇게도 분주하고 그렇게도 가혹했던 마음이 어디로 가지 않고 여전히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어느 날 퇴근하던 길 나는 그녀를 마음속으로 부르고 긴 숨을 내쉬었다. 나의 숨은 흰 수증기가 되어 공중에서 흩어졌다. 나는 그때 내가 겨울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겨울은 사람의 숨이 눈으로 보이는 유일한 계절이니까. 언젠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며 긴 숨을 내쉬던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보일 것처럼 떠올랐다. 그 모습이 흩어지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